안녕하세요. 사연 보내드리는 저는 갓 40대에 접어든 애청자 남성이에요. 제가 가족 문제로 인한 갈등을 처절하게 겪고 있을 무렵 읽어보았던 어느 책의 한 구절로 사연을 시작하고자 해요. 제 삶에 큰 감명을 남긴 그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식의 유년기에는 부모가 자녀의 길잡이가 되어야 하지만 부모의 황혼기에는 자녀가 부모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인생은 출생의 그날부터 임종의 시간까지 늘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며 삶의 가장 가까운 배움의 터전은 다름 아닌 가정과 가족인 까닭이다. 지금의 저는 그 구절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가 밖에서 사고를 치고 다니면 교육을 제대로 못한 부모가 욕을 먹지만 황혼의 부모가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다니면 부모에게 무관심한 자식이 쓴소리를 듣는 법이니까요. 효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선비들이 주군인 왕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상소문을 올렸던 것이 왕을 향한 충심이었듯이 자녀 또한 부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올바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인 거잖아요. 제가 젊은 나이에 이런 깊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남다른 가정사 덕분이었습니다. 친아버지와 친어머니 두 분 다 남다른 분이셨고 아내는 특히나 더더욱 남다른 여자였죠. 제 사연은 현대판 바보 온달과 평강 공주의 이야기랍니다.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 아내가 얼마나 남다른 여인인지를 설명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제 사연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전 빚이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외동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장에 취업해 돈을 벌어야만 했어요. 그 공장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며 20대 중반에 접어들던 어느 날, 제 삶을 복작복작 시끄럽게 만들어줄 그 여인이 나타났죠. 그 여인과의 첫 만남은 소개팅이었습니다. 당시 전 공장의 생산 부서에서 단순 반복 육체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직장 선배들이 사무기획팀으로 취업 실습을 나온 여대생과 저의 소개팅을 주선해버렸죠. 소개팅을 주선해 준 게 아니라 진짜로 선배들 마음대로 주선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눈치야 뻔한 일이었어요. 저희 공장의 20대 꽃다운 청춘은 저와 그 여대생 담둘 뿐이었기에 선배들 입장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연애를 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었겠죠. 더욱이 선배들은 삶의 대부분을 포기해가며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서만 사는 제 모습이 무척 딱하게 보이기도 했을 거고요. 아무튼 이래저래 저는 선배들이 만든 소개팅 자리에서 그녀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날 그 첫 만남부터 그 여자는 범상치 않은 느낌을 물씬 풍겼죠. 소개팅 장소는 당시 가장 유행하던 가요가 흘러나오는 작은 카페였는데요. 소개팅 시작부터 좀처럼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던 그 여자는 급기야는 도저히 참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이런 말을 건네왔죠. 미안해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춤을 좀 추고 싶은데 여기서 그냥 막 춰버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맙소사, 소개팅하다 말고 갑자기 춤이라니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제 등에 식은땀 한 방울이 주룩 흐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들 하시겠죠. 그럼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오래 안 걸려요. 어디 다녀오시게요? 화장실이요. 혼자서 몰래 춤추러. 그때 전 그 여자가 은근히 부끄러움이 많은 스타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가고 싶은데 괜히 민망하고 쑥스러운 나머지 화장실을 간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 제 생각이 착각임을 깨달았던 건 화장실 쪽에서 그 여자의 기분 좋은 비명이 들려오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만 해도 저는 그녀가 정말 화장실에서 춤을 추리라고는 완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리로 돌아온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아이스 커피를 아주 시원하게 들이켜는 그녀의 입가에는 기분 좋은 미소마저 걸려 있었죠. 네,
그녀가 화장실에서 춤을 추고 왔더라고요. 정말, 진짜로요. 그것만으로 전 그녀의 비범함을 충분히 깨달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개팅을 마치고 그녀를 바래다주는 길에 거리에 신문지를 깔아놓고 사과를 파는 백발 할머니의 모습이 저희의 눈에 들어왔어요. 삼복 더위에 축 늘어진 백발 할머니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던 그녀가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사과 한 봉지에 얼마예요? 5천 원만 주어. 그럼 나머지 전부는요? 다 해서 얼마예요? 에잉, 늙은이 놀리기는. 젊은 처자가 혼자 임하는 걸 다 먹을 수도 없을 건데. 제 눈치를 슬쩍 본 그녀는 묘한 미소를 흘리며 백발 할머니께 무언가 은밀한 귓속말을 소근거렸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저를 힐끗 보시더니 흐뭇한 미소로 그녀에게 대답했죠. 정 그러면 이거 다 해서 3만 원에 가져가. 에이, 말도 안 돼. 한 봉지가 5천 원인데 이거 전부가 어떻게 3만 원이에요. 5만 원 받으세요. 5만 원. 그래놓고 그녀는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5만 원만 빌려주죠. 제가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요. 전 얼떨결에 그녀에게 5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녀는 백발 할머니의 사과를 전부 사드렸습니다. 보통 사과를 그렇게 많이 샀으면 같이 있는 제게도 조금은 나누어 줄 법하잖아요. 심지어 돈까지 빌려주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집 앞까지 도착하는 내내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더니 배웅을 마치고 돌아서는 제게 또 갑작스레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저 여자는 참 정도 없다고 생각했죠? 사과를 이렇게 많이 샀으면서 한 알도 나누어 주지 않으니까.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는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일부러 나눠주지 않은 거예요. 집에 가면서 계속 내 생각 나라고 일부러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안 좋은 인상이 계속 떠오르지 않을까요? 재식 씨 완전 쑥맥이구나. 원래가 사람은 이래요. 나한테 늘 잘해주던 사람이 한 번 실수하면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하겠지만 나한테 늘 서운하게 굴던 사람이 한 번 잘해주면 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히 괜찮네 한다고요. 그래서 전 앞으로 그쪽한테 이럴 생각이에요. 일단 오늘은 정없는 여자인 척 사과 한 알도 안 나눠줘서 이상한 여자네 하는 생각으로 실망하게 만들었다가 며칠 지났을 때쯤 직접 만든 사과잼을 재식 씨한테 선물할 거예요. 그쪽이 와, 이 여자 반전 매력 있네 하면서 날 좋아하게 만들려고요. 겸사겸사 어려운 할머니에게 도움도 드릴 겸. 네, 맞아요. 그녀의 당돌함과 종잡을 수 없는 행동 거지에는 깊은 마음 씀씀이와 사람을 휘어잡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톡톡 튀는 반전 매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근데 진짜 왜 안 물어봐요? 제가 아까 사과 파시던 할머니한테 뭐라고 귓속말했는지. 저 집에 들여보낸 다음에 하늘에다 혼자서 대고 물어보는 스타일이신가? 물어보면 신뢰가 되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에휴, 갈 길이 멀다. 아, 제발 물어봐 달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지금 바로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아, 네,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귓속말 하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으실까요? 혼자서 다 먹을 거 아니고요. 저 남자 꼬시는 일에 뜻깊게 쓰려고요, 할머니.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럼 혹시 아까 돈 빌려 가신 것도, 아우, 눈치 진짜 없네. 당연히 돈 있는데 일부러 빌린 거잖아요. 돈 갚겠다는 핑계로 재식 씨랑 영화 보러 가고 싶어서. 그런 상황이 처음이었던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고 궁금했어요. 근데 저 같은 녀석이랑 영화를 왜? 전 가난하고 고졸이잖아요. 집에 빚도 많은데. 사무실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재식 씨 꿈이 어린이 동화 작가라고. 네, 그런 꿈이 있긴 있죠. 순수해. 딱 마음에 들어. 내 스타일이야. 나도 중고딩 때 은근 문학 소녀였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 왜 갑자기 반말이세요? 제가 나이 몇 살 더 많은... 내가 이렇게 먼저 확 다가가지 않으면 용기 없는 재식 씨가 혼자서 쭈뼛쭈뼛 망설이고만 있다가 맥없이 돌아서 버릴까 봐서요. 더 놀라운 건 말입니다. 그날의 소개팅 사실은 공장 선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주선해 버린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었어요. 절 눈여겨보고 있던 그녀가 사무실 선배들을 부추겨서 만들어낸 소개팅 자리였던 거죠. 물론 선배들은 이미 전부 그녀의 편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소개팅 단 하루 만에 그녀에게 푹 빠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전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하는 진지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당돌하고 톡톡 튀는 매력의 그녀와 제 친부모님께서는 누가 봐도 서로 절대 섞여들 수 없는 상극이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경제적 능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었죠. 다만 부모님께서는 육체적 장애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단칸방 반지하 월세의 삶으로 수직 하강해 버렸던 과거 마음의 상처 때문이었죠.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평창동 저의 본가에는 차가 3대가 있었어요. 아버지 차 한 대, 어머니 차 한 대, 그리고 가족 여행용 차가 또 하나 있었죠. 높다란 담장 너머에는 정원사가 직접 관리하는 커다란 정원이 있었습니다. 드넓은 3층 집의 살림살이는 가사도우미 여사님들께서 도맡아 주셨고요. 그만큼 부유한 집안이었던 겁니다. 아주 많이 부자였죠. 아버지께서 사업을 크게 하셨으니까요. 모든 문제는 바로 그놈의 IMF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번듯한 사장님이었던 제 아버지께서는 자고 일어나 보니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경제 사범이 되어버리셨죠. 또 얼마 뒤에는 집안의 모든 가구와 물건들에 빨간 차압 딱지가 나붙었어요. 온갖 어음들이 하루아침에 몰려들어버린 탓에 회사가 부도 나버린 탓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기부인에서 반지하 단칸방 가난쟁이로 전락하셨어요. 순식간에 뒤바뀌어버린 그 참담한 현실을 견디지 못하셨는지 마음의 병을 얻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끝내 빚을 갚지 못한 탓에 잠시간 구치소에 수감되셨어요. 다행스럽게도 아버지께서는 전과자 신세는 면한 채로 구치소에서 석방되셨지만 그때 이미 마음의 병을 크게 얻어버린 모양이었죠. 차마 소주 한 병 살 돈 없으셨던 아버지께서 그저 냉수를 술처럼 쓰게 들이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식이 잘 듣거라. 어머니랑 아버지는 이제 너무 많이 지쳤다. 이제 재식이 네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만 해. 그러니 마음 단단히 묶어라. 태어나 처음 마주한 아버지의 무기력한 모습에 어찌나 가슴이 아리던지 이렇게 제 부모님께서는 마음의 병으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셨죠. 결국 저는 어마어마한 빚과 생활비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소년 가장이 되었어요. 이후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전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때 공장에 취업해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만 살아왔고 당돌하고 톡톡 튀는 그녀를 만나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건데요. 사정이 이러니 제 부모님과 그녀는 완전인 상극이었습니다. 그녀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제 부모님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날부터 불꽃이 튀더라고요. 신혼집은 저희 친정 쪽에서 마련해올 예정입니다. 아이고야, 그럼 우리야 고맙지. 예단이랑 예물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우리가 지금은 이래봬도 나름 떵떵거리면서 살던 가닥이 있어가지고서 눈이 높아. 동네 금은방 정도로는 성에 차질 않는단다. 엄마 제발요. 시댁 사정 감안해서 처가가 신혼집 마련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여기서 예물 예단까지 어떻게 또 바랄 수 있어요? 심지어 비싸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신혼집이야. 우린 얘기도 안 꺼냈는데 사돈들께서 알아서 먼저 해주시겠다고 하신 거고. 예단이랑 예물은 원래가 당연히 신부 쪽에서 해와야 되는 거잖니. 너무 과하게 사치스럽지 않은 선에서 정성껏 준비할게요. 대신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약속?
아이, 무슨 약속? 혼인신고 올리는 바로 그날부로 재식 씨를 두 분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시키고자 합니다. 에잉, 자네가 뭘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인데, 재식이 우리한테 돈 관리 맡겨놓고 용돈 받으면서 살지 않아. 지금도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지. 자기 돈은 재식 씨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지만 그 돈 전부를 집안 빚 갚는 일이랑 두 분 생활비로 쓰고 있죠. 정작 재식 씨는 자기 옷 하나도 골라골라 1,000원짜리 사서 입으면서요. 전 아내로서 그거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재식 씨는 재식 씨의 삶을 살아야만 돼요. 더 이상 두 분 부모님을 위해 희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잠시 싸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 또한 그녀의 말이 마음으로는 참 고마웠지만 머리로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기에 차마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죠. 자식으로서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라고만 생각해왔거든요. 참 다행스럽게도 저와 그녀의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그녀의 말과 행동이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눈치셨지만 처가에서 신혼집 아파트를 해온다는 조건만큼은 거절할 수 없었던 모양이었죠.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 전 자꾸만 한숨부터 나왔지만 한숨 뒤에는 안타까운 심정들이 연달아 몰아쳤습니다. 왜 부모님께 좋은 건 만난 것만 누리게 해드리고 싶은 자식 마음은 다 똑같은 법이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곰팡이로 도배된 반지하 새방에 사시는 부모님을 보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었죠. 내가 더 잘난 자식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드렸다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 이처럼 불안 요소를 품은 채로 시작된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경제권을 두고 수시로 다투었어요. 왜 통장 안 줘? 경제권 나한테 주기로 했잖아. 빚 갚을 돈이랑 부모님 생활비 낼 돈, 그날로 전부 다 끊겨버릴 거 뻔한데 어떻게 통장을 넘겨. 어린이 동화 작가가 꿈이라며.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거잖아. 이런 식으로 버는 족족 시댁 가져다 바치면 당신은 언제 꿈을 향해 도전해 볼 수 있는 건데, 어? 꿈? 소중하지. 근데 안쓰러운 부모를 저버릴 정도로 중요한 건가? 왜 안쓰럽게만 생각해? 당신은 지금 답답해하고 화내야 하는 거야. 왜? 시부모님께선 스스로 일해서 돈 벌 생각 없이 무작정 당신한테 기대려고만 하시니까. 난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돼. 자식한테 손 벌릴 게 아니라 일자리부터 찾으셔야 맞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설사 부모님께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고 치자. 우리 부모님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야. 대체 무슨 일자리가 주어지겠어. 험한 일들밖에 없다는 거 뻔한데 그걸 지켜보는 아들 자식 마음이 편하겠냐고.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당신이 자꾸 그럴수록 시부모님은 계속 약해만 지실 거야. 평생 당신 하나한테만 의존하면서 사시게 될 거라고. 그런 시부모님이랑 당신 보면서 미어져 나갈 내 걱정도 좀 해주라. 제발. 여보. 효도를 할 거면 좀 올바르게 하자. 당신 지금 하고 있는 그거? 효도 아니야.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내 말이 다 맞죠. 그럼에도 전 부모님만 생각하면 자꾸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IMF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리고 부모님께서 온갖 고초를 겪으셨던 그때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서요. 특히나 아버지께서 형제처럼 여겼던 고향 후배이자 거래처 사장이 제 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던 날의 기억은 도무지 지워지지 않았죠. 그렇게 전 아내와의 다툼을 무릅써가며 부모님을 위해 계속 희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먼저 퇴근한 제가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맛있는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쪽으로 빨리 좀 와줘야겠는데? 당신이 꼭 직접 마주해야 할 모습이 있어. 제가 아내에게 불려간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전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부모님께 차마 다가설 수가 없었죠. 그런 저를 아내가 비상계단으로 데려다 세워놓았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보다 먼저 알고?
혹시 이런 것까지 희망이라고 쳐줘야 하는 거야? 아버님께서 당신이 아닌 나한테 연락을 하셨더라. 아범한테는 당신께서 또다시 경찰 조사 받는 모습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으시다고. 그러니 와서 도움은 주고 가되 아범한텐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그럼 끝까지 비밀로 해주지 그랬어. IMF 때 아버지 구치소 잡혀 들어가셨던 일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뻔히 다 알면서. 알려주고 싶었어. 당신의 어긋난 효도가 어머님 아버님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 아, 대체 무슨 사고를 치고 잡혀오셨길래. 그러자 아내는 참담한 표정으로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도박하우스에서 노름하시다가 검거되셨대. 당신이 보내드린 생활비로다가. 뻔하지. 돈 다 날리고 나면 이번 달 생활비 한 번 더 달라면서 손 내미실 거. 일단 부모님부터 꺼내드리고 생각하자. 벌써 다 조치 취해놨어. 변호사님한테 연락했고.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초범이라 훈방 정도로 끝날 거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그 말에 제가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는 순간 근데 난 이대로는 못 살아. 이쯤에서 정신 차리고 나한테 경제권 넘기던가 아니면 이혼하던가. 도저히 이혼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전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로 망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내는 그날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이혼이 현실로 닥쳐온 건 며칠 뒤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던 순간이었어요. 집 내놓은 적 없는데요? 그래요? 이상하다. 집주인분께서 분명 내놓으셨는데. 순간 아차 싶었죠. 그 신혼집은 결혼할 때 처가에서 해준 집이었고 명의는 당연히 아내의 앞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또한 아내가 집을 내놓았다는 것은 정말로 저랑 이혼하겠다는 생각일 테니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전 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아내의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신혼집을 지켜야 했던 제가 그 짧은 찰나에 떠올린 것은 연애 시절 아내의 엉뚱한 말과 행동을 따라 해보자는 것이었으니까요. 전 그 생각 그대로를 행동에 옮겼죠. 저랑 같이 춤추실래요? 네? 친구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음악도 너무 좋고요. 그때 제 신혼집은 조용했습니다. 저와 부동산 주인, 그리고 집 보러 온 할아버지 딱 셋만 있는 상황이었고요. 친구들이 어디 방에 계시나? 음악은 또 무슨 얘기? 안 보이세요? 지금 저기서 춤추고 있잖아요. 5명씩이나. 그러자 부동산 주인이 살짝 겁먹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때다 싶었던 저는 마치 귀신 친구들이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얘들아, 손님 오셨다. 맥주도 좀 더 가져와봐. 민재, 너는 그만 마셔. 많이 취했다. 들어오세요. 같이 춤추셔야지. 대체 왜 이러십니까, 사장님? 승기를 잡은 저는 부동산 주인에게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안 그러면 저 잡기 친구들이 사장님한테 해코지할지도 몰라. 여기 귀신 들린 집이거든. 부동산 주인은 결국 줄행랑을 쳐버렸어요. 집을 보러 오셨던 할아버지께서도 거실을 한 바퀴 휘 둘러보며 떠나셨고요. 마침내 전 집을 지켜냈다며 안도했지만 얼마 뒤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기도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린 흉내는 왜 내니?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집 팔렸으니까 알지. 조만간에 집 비워줄 생각이나 하고 있어. 여보, 꼭 이렇게까지. 노력은 가상했어. 집 보러 오셨던 할아버지가 무속인이래. 그것만 아니었으면 귀신 들린 연기가 살짝 먹힐 뻔했다더라. 암튼 갈 곳 정해지면 연락 줘. 마지막 이사비 정도는 보태줄 테니까. 그동안 같이 살아온 정으로다가. 결국 제가 신혼집을 떠나던 날 아내는 정말로 이사비를 입금시켰습니다. 물론 그 돈은 부모님의 생활비로 쓰였죠. 제가 향한 곳 또한 부모님의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다만 다 커버린 아들이 부모님과 한 방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로 쓰이던 다락에 가벽을 치고 문을 달아 제 방을 만들었죠. 당연히 궁핍한 처지였기에 모든 공사는 제 손으로 직접 해야만 했고요.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내는 보내온다는 이혼 서류를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식마저 점점 뜸해지다가 급기야는 연락이 끊겨버렸죠. 차마 장인 장모님께 연락을 드려 아내의 안부를 묻기가 민망했던 전 그저 소가리만 하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머리는 산발에 눈빛은 퀭해져 버린 채로 말이죠. 무슨 일이야? 아니 몰골이 왜 이래? 여보, 나 망했어. 볼래?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렇게 말한 아내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순간 웬 종이 한 장이 주머니에서 딸려 나와 제 발 앞으로 나풀나풀 떨어졌어요. 그 종이를 주워서 바라본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습니다. 강원랜드 입장권이었으니까요. 당신마저 도박에 손댄 거야? 도박 아니고 강원랜드 합법적인 카지노. 그거나. 아니 그 현명하던 사람이 어쩌다가. 당신이랑 이혼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했더라면, 시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했더라면, 그랬으면 우리 사이가 파경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서. 그래서 시부모님부터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 어떤 마음으로 노름에 손대셨을지 알고 싶었는데 내 성격에 불법 도박장에는 도저히 갈 수가 없겠더라. 그래서 합법적인 강원랜드에 갔다가 그만. 합법적인 강원랜드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놀았으니까 이 모양으로 돌아왔겠지. 그러자 아내가 순간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있잖아 여보, 도박이 그래서 재밌다는 건가 봐. 처음에는 막 돈이 몇 배로 불어나는데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지더라. 하늘을 막 붕붕 날아다니는 기분이야. 그런 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야. 암튼 앞으로 다시 거기 가지 마. 당신 여기서 더 망가지는 꼴 나 더 못 봐. 아니, 꼭 다시 가야 돼. 내가 거기서 벌써 얼마를 잃었는데. 우리 신혼집 한 돈 싹 날려먹었고 전당포에 내 차량 보험 증서랑 결혼 예물들까지 저당까지 잡혔어. 가서 복수하고 큰 부자 돼서 돌아와야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나 이제 알거지야. 여기서 지내게 해줘. 여기저기 돈 빌려서 다시 강원랜드 갈 자금 모을 때까지만이라도. 그제서야 전 아내가 짐가방을 싸 짊어지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실을 나가셨던 부모님께서 마침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새아가가 여긴 갑자기 무슨 일이냐? 내 아들 버리겠다면서 집까지 팔아가며 나가버릴 땐 언제고. 짐가방까지 싸질머지고서는 몰골은 또 그게 뭐야? 저희 이제 한마음 한뜻 됐어요, 어머님. 도박 패밀리. 그니까 당분간 저 좀 책임져 주세요. 며느리도 자식이잖아요. 그쵸? 그날부로 아내는 제 부모님께서 거절하거나 말거나 무작정 집에 눌러 앉아 버렸죠. 황당무계한 시집살이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집살이면 시집살이지 황당무계하다는 건 또 무슨 소리냐고요. 제 아내가 제 부모님을 시집살이 시켜버렸거든요. 마치 정말 아주 정말 철없는 철부지 막내딸처럼 말입니다. 매일 밥상부터가 아주 살얼음판 그 자체였다니까요. 엄마, 반찬이 짜, 전부 다. 넌 그게 지금 시애미한테 할 소리니? 아침 저녁 나절로다가 따박따박 밥상 차려 바치지는 못할 망정. 돈을 너무 크게 잃어서 그런가? 마음이 무기력해.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어쩌라고. 아휴, 네 멋대로 얹혀 사는 입장이면 주는 대로 곱게 먹기나 하든가. 에이, 그냥은 못 먹지. 우리 친정 쪽이 대대로 당뇨 집안이잖아. 그니까 반찬 싹 버리고 다시 해. 가급적이면 고기 반찬으로다가 한우로. 어휴,
내가 못 죽어서 산다. 못 죽어서 살아. 아유, 가서 좀 씻기라도 해. 너한테 얼마나 냄새 나는지 아니? 오, 그거 좋다. 눈을 빛내는 아내를 보며 순간 좀 불길해졌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불길한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더군요. 얘기 나온 김에 엄마가 나 때 좀 밀어줄래요? 구석구석 빡빡 깨끗하게. 움직이기 너무 귀찮아. 네? 상황이 이러니 어머니께선 애꿎은 가슴만 매일 퍽퍽 두드리셨어요. 아내의 회개한 행동은 제 아버지라고 예외는 아니었죠. 아빠, 혹시 지금 심심해? 심심할 새가 있어 보이더냐. 아이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럴 땐 특효약이 하나 있는데. 도박. 아이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해. 명색이 내가 네 시아버지다 이거사. 에이, 왜 그래? 이게 다 아빠한테 배운 건데. 도박 선배님. 하잉 좁대 그 일 가지고 살은 허투루 본 모양인데 경찰서 잡혀 들어갔다가 훈방 조치되는 순간부로 손 털었어. 왜요? 돈이 없어서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아내는 또 눈을 빛내며 아버지께 속삭였어요. 아범 통장 슬쩍 훔쳐다가 엄마랑 셋이서 같이 강원랜드 가면 되는 거잖아. 격분한 아버지께서는 아내의 짐들을 집 밖에 내동댕이 치며 쫓아내려고 했어요. 뭐 그래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었죠. 짐이 버려지거나 말거나 아내는 맨몸으로 계속 눌러앉아 살아버렸습니다. 온갖 진상들을 죄다 떨어가면서요. 전 어떻게 지냈냐고요? 저라고 편할 수가 없죠. 아니 어찌 보면 제일 난처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일 밤마다 아내가 야릇하게 속삭였으니까요. 여보, 나 달아올랐어. 뜨거워. 안아줘. 얼른. 제발 적당히 해. 옆방에 부모님 계셔. 그리고 내가 몇 번을 말하냐. 저 벽 저거 진짜 벽 아니라고. 합판 한 장 달랑 세워놓은 가벽이라서 옆방에서 소리 다 들린다고. 그러자 아내가 또 눈을 반짝이며 속삭여 왔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야. 스릴 있잖아. 아, 얼른 안아줘. 나 급해. 아이, 당신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겨우 그것뿐이었냐고요? 설마하니 그랬겠어요. 제가 잠자리를 거절할 때마다 아내는 부모님 들으라는 듯 남사스럽고 간드러지는 교성을 터뜨렸죠. 심지어 전 아내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말입니다. 그 남사스러운 소리에 거의 매일 잠을 꼬박 지새우시던 부모님께선 결국 저희 부부에게 애원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 너희 그냥 차라리 처음 생각한 대로 이혼하는 건 어떠니? 싫어. 난 지금이 좋아. 가만히 있으면 밥 나오지. 남편이 용돈도 쥐어주지. 엄마랑 아빠가 내 뒷바라지 전부 다 해주는데 뭐가 불만이라고 이혼을 해? 나 그냥 이렇게 평생 놀고 먹으면서 살래. 가끔 강원랜드도 한 번씩 들리면서. 그놈의 도박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니까. 알았어. 알았으니까 아빠. 시간 있으면 나 담배 좀 사다 주죠. 당신 지금 누구한테 담배 심부름을. 네 처가 원래부터 담배를 태웠더냐?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 몰래는 술도 입에 못 대는 여자였는데. 심심한 김에 한번 배워보려고. 강원랜드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맛있게 태우길래. 맞다. 담배 사러 나가는 김에 생리대도 하나 부탁해, 아빠. 그렇게 말하며 아내가 씻지도 않아 개기름 범벅인 얼굴로 아버지께 윙크를 날리는 순간 아버지께서는 결국 폭발하시고야 말았습니다. 이혼이든 뭐든 나가서 살아 이것들아. 부모님 뵐 면목이 없던 저도 나가서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형편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앞선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제 통장 잔고는 거의 0원이었거든요. 월급 들어오는 족족 집안의 빚과 부모님 카드값으로 전부 빠져나간 탓이었습니다. 물론 제 부모님이 아무리 나가 살라며 구박을 해봤자 아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은 채로 버티면서 더더욱 창의적인 진상지를 선보일 따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님께서 밖으로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오시기 시작하셨어요.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고된 일을 하셔서 그런지 매일 밤 온몸을 아파하며 끙끙 앓으시면서 주무셨어요. 바로 그 무렵부터 아내는 밤마다 혼자 터뜨려왔던 야릇한 교성을 멈추었죠. 아무래도 부모님께서 편히 잠들도록 배려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아내의 창의적인 진상질은 좀처럼 멈추지를 않더라고요. 그로부터 몇 달 뒤 부모님께서 저희 부부 앞에 웬 서류 한 장을 내보이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모르니? 작은 월세방 계약서잖아. 아이, 그럼 혹시 그동안 나가서 일하시던 게 보증금 마련하라고 그랬다. 아, 이제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하자꾸나. 너희가 이 집으로 분가해 갈래? 아니면 우리가 이 집으로 따로 나가서 살까?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랑 계속 같이 사세요. 끔찍한 소리는 하지도 말거라. 정 너희 이사하기 귀찮으면 우리가 새 월세방으로 나가서 살도록 하마. 그리고 앞으로 제발 부디 서로 각자 살림살이 간섭하지 않으면서 따로 살자꾸나. 그 길로 부모님께서는 새 월세방으로 이사를 떠나셨어요. 그러자 잠시 흐뭇한 미소를 짓던 아내는 참 오랜만에 말끔하게 씻었어요. 깨끗하게 씻고 나온 뒤로는 의복도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었죠. 그런 아내의 모습은 제가 사랑했던 이전의 자태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전 깨달았어요. 아내는 강원랜드에서 폐가 망신한 적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동안 아내가 부렸던 꼬장들은 모두가 제 부모님께 깨우침을 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테고요. 가만히 돌아보면 아내는 늘 그랬어요. 아내의 대부분의 행동에 담긴 메시지는 선명했었죠. 누군가에게 철없이 무작정 빌붙던 행동이 상대방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부디 앞으로는 도박에 손대지 말아주세요. 그 결과 IMF 이후로 반평생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살아오신 제 부모님께서 직접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오셨고요. 물론 아내의 톡톡 튀는 성격 탓에 가끔은 영 생뚱맞은 행동일 때도 있었지만 뭐 그런 생뚱맞은 실수 정도야 전 당연히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었죠. 그런데 한참 감상에 젖어 있던 저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안심하지 마. 나 알거지 됐다는 말은 사실이었으니까. 전당포에 차량보험 증서까지 저당 잡혔다는 말은 과장이지만 집 한 돈 다 날려먹었다는 얘기는 진짜야. 이제 좀 솔직해지면 안 돼. 나 이제 당신 마음 다 알았으니까, 어디다 날려먹었는지는 당신이 알 바 아니고. 명심해. 전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다 끝난 거 아니니까. 절대 마음 놓지 마. 그 말은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내가 끝끝내 저와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었을까요? 전 또다시 불길해지고야 말았습니다. 이후로 한동안 아내는 반지하 방을 계속 머물렀어요. 당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무른 건 또 아니죠. 매일 아침 저녁 나절로 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안부 인사였냐고요? 뭐 굳이 따지자면 안부 인사가 아닌 건 아니었는데요. 또 굳이 따지자면 안부 인사라고는 볼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전화통화 내용은 매번 이런 식이었거든요. 여보세요, 어머님? 오늘도 출근길 맞으시죠? 그래, 며느리 꼬라지 다시는 겪기 싫어서라도 따박따박 출근 중이다 왜? 네, 잘하고 계시네요. 아이고, 얼굴 안 마주치고 살면 좀 편해질 줄 알았더만은 전화가 있었네 그려. 며느리 하나 때문에 확 전화번호를 바꿔버릴 수도 없고 아주. 그래, 오늘도 또 그 얘기하려고 전화했냐? 아침 대바람부터? 당연하죠. 저 돈 빌려주세요. 먹고 죽을 애도 없다 이거사. 그렇군요. 지금은 없으시군요. 그럼 이따 저녁에 또 전화 드릴게요. 저녁에도 돈이 없으시면 내일 아침에 또 전화 드릴 거고요. 내일도 출근하시는지도 겸사겸사 여쭤볼 거고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꼬박꼬박 출근을 하셔야 저 빌려주실 돈도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전화통화가 한 달 내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전 도무지 아내의 전화통화 목적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머리가 터져 나갈 지경이 된 저는 아내에게 하소연을 해버렸죠. 대체 무슨 생각이야? 부모님께서 출근하시는지 묻는 거 보면 며느리로서 안부 전화드리는 거 맞는 것 같긴 한데 매번 돈 빌려달라는 타령해 대는 건 또 뭐냐고. 우리 부모님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강원랜드에서 폐가 망신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라면서. 그렇게 궁금해? 알고 싶어? 아, 복잡해. 많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는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내 마음 절반은 당신을 믿는데 나머지 절반은 걱정이야. 신혼집 한 돈, 그거 혹시 위험한 일에 손대다가 날려먹은 거야?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해? 으유, 걱정할 걸 걱정하셔. 당신 코가 석자면서 무슨. 어떻게 걱정을 안 해? 행여라도 당신 잘못되는 날에 난. 그만큼 날 사랑한다는 거구나? 그럼 이제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을 당신이 가슴 깊이 받아들여줄 준비가 되었다는 거겠네? 말을 마친 아내는 제게 어떤 책 한 권을 건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다시 말을 이었죠. 며칠 친정에서 지낼 거야. 당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길래.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거든? 잘 읽어보고 당신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느껴진다면 연락 줘. 가슴 졸이면서 기다릴게, 여보. 그렇게 아내는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제 손에는 아내가 제일 좋아한다던 책 한 권이 쥐어져 있었죠.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며칠 사이 전 그 책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읽고 또 읽었어요. 그 책에는 이런 감명 깊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식의 유년기에는 부모가 자녀의 길라잡이가 되어야 하지만 부모의 황혼기에는 자녀가 부모의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인간은 출생의 그날부터 임종의 시간까지 늘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며 삶의 가장 가까운 배움의 터전은 다름 아닌 가정과 가족인 까닭이다. 맞아요. 제가 사연 처음에 소개했던 바로 그 문구, 바로 그 책이죠. 아내는 그 책을 통해 저에게 선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반평생을 오로지 저에게 의존해 사시게 된 것에는 분명히 제 잘못 또한 있었다는 교훈이었죠. 사실이 그랬습니다. 지난 시절에 전 그저 눈앞에 보이는 과거의 아픔에만 온통 빠져서는 오로지 돈만 해드렸을 뿐 부모님께서 스스로 다시 일어서시도록 도움을 드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충분히 일하며 사실 수 있는 부모님을 오직 자식에게 기대어만 사시도록 만들어버린 잘못이 저에게는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큰 교훈만으로도 모자라서 아내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제 삶의 교과서가 되어주었습니다. 책 마지막 페이지에 아내의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가 담겨 있었거든요. 전 이혼 서류에 제 도장을 찍고는 친정에 머무르는 아내에게 향했죠.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좀 생겼어? 이제는 내 마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리니? 들려. 아주 잘 들려. 무슨 말 하고 싶었는지 너무 잘 알겠고 존경해 당신을. 글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당신이 직접 한번 얘기해봐봐. 나 정말 당신 목소리로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이래. 부모님께서 지금이야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계시지만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언제든 또다시 나한테 무작정 기대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잖아. 우리 부모님께서 나쁜 분들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란 원래 쉽게 변하지 않는 거니까 반평생 이어왔던 행동과 습관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고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독립시키려면 나부터가 자식으로서 황혼의 부모님께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야만 하고. 맞지? 정확해. 이혼 서류는 가져왔지? 당연히. 도장까지 찍어서 가져왔지. 제가 이혼 서류를 건네자 아내는 그 서류를 흐뭇하니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알지? 나랑 살려면 시부모님이랑 연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다만 우리 사이에 약속을 하나 해두고 싶었던 거지. 살다 보면 부모님께 금전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도움이 되어드려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야.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막지는 않을게.
대신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야 시부모님께선 부모님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있으시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드리자. 그날의 이혼 서류는 저와 아내 사이의 일종의 서약이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가 결국 부모의 금전적 뒷바라지를 하는 삶으로 돌아가겠다 선택한다면 아내는 그런 제 선택을 충분히 존중하며 제 곁을 기꺼이 떠나주겠다는 서약 말이죠. 아내가 곁에 남아 저 그리고 시부모님과 또다시 다툼을 벌여보았자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씻어지지도 않고 지울 수도 없는 깊은 상처만이 남을 건 뻔하잖아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만드는 삶은 저희 부부가 원하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서약치고는 이혼 서류는 너무 강한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그건 어떤 부부 사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다만 저희 부부는 수틀리면 확 이혼해버리겠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랍니다. 저희 부부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아끼고 사랑하느냐면요. 저와 아내가 다시금 화합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아내가 다짜고짜 제게 하루 월차를 내라고 하더니만 또 다짜고짜 저를 이끌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렇게 어리둥절하니 도착한 곳은 어느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였어요. 여기는 갑자기 왜? 우리가 살 집이니까 내가 여기 사버렸어. 애초부터 신혼집은 당신이랑 다툰 일 아니었어도 원래부터 팔 생각이었고 이 아파트 완공될 때까지만 그 집에서 지낼 생각이었거든. 아이,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신혼집 판 돈이랑 그동안 이래저래 알뜰살뜰 아껴 모은 돈이랑 합쳐서 그 돈 다 날려먹었다면서. 싹 날려먹은 건 맞아. 어디다 어떻게 날려먹었는지가 중요한 거지. 나 신혼집 판 돈 당신한테 다 날려먹었어.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신도시잖아.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집값 떨어질 일 없어.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공장 그만둬. 이제 당신 꿈을 향해서 돌아보지 말고 내달려. 날 반하게 만들었던 어린이 동화 작가의 꿈을 향해서. 앞으론 내가 뒷바라지 할게. 그래도 돼? 아니, 내가 공장 그만둬버리면 당신한테 무작정 기대는 거잖아. 당신 평생 부모님께 희생하면서 살았잖아. 그 희생 시부모님 대신 내가 전부 다 갚아줄게. 그러니까 이건 기대는 게 아니라 당신 평생에 대한 당연한 보답을 받는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시부모님의 남은 여행도 내 여보한테 조금이라도 덜 미안한 삶이 되실 수도 있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공장을 그만두어도 괜찮을지 다시금 물어보고도 싶었어요. 하지만 벅찬 감동에 자꾸만 울음이 솟구쳐 오르는 통에 전 차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그저 감동의 눈물만 하염없이 흘릴 뿐이었죠. 그런데요, 아내는 말이죠. 그 감동의 순간마저도 절 휘어잡는 마성의 아내 그대로더군요. 어린이 동화 작가를 꿈꾸는 당신한테 딱 어울리는 설명이 하나 더 있어. 선녀와 나무꾼 알지? 그 이야기에서 선녀가 왜 도망 못 쳤는지 알아? 애를 셋이나 낳았거든. 그니까 각오해. 나 아들, 딸 가리지 않고 꼭 셋 낳을 거야. 사랑하는 당신 절대 도망 못 치도록. 전 울먹이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녀인 거네? 왜? 선녀라서 싫어? 싫으면 사슴할래? 사냥꾼한테 쫓기면서 나무꾼한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던 사슴.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난 100번도 더 구해줄 수 있는데. 바보 온달은 어때? 바보를 왕자님으로 만들어준 당신이 평강공주 덕분에 새로운 삶을 깨닫게 된 나는 바보 온달. 그거 마음에 드네. 사실 처음 당신한테 꼬리칠 때 당신이 너무 쑥맥이어서 이 남자 언제 키워서 잡아먹나 걱정이었거든. 시부모님 일 겪으면서도 답답할 때 많았고. 남편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고맙고 존경하고 사랑해.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쑥쑥 성장해 주느라고 마음고생 많았어. 그런 의미로다가 바보 온달님, 저와 함께 춤추시겠습니까? 영광이죠.
저와 아내는 두 손을 맞잡고 마치 한 쌍의 백조처럼 우아한 춤을 추었습니다. 귀로 들려오는 음악은 없었지만 아무런 상관도 없었어요. 그날 그곳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음악이 저와 그녀의 마음에 연주되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벌써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일이네요. 제 부모님께서는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대학교 관리실에서 근무하고 계세요. 어머니께서는 꽤 이름난 식당 주방에서 참모 일을 하시면서 그 집의 음식 비법을 눈대중으로 어떻게든 배워보시려고 노력 중이시죠. 그런 두 분에게 새삼 깨달은 황혼의 삶에 낙이 있다면 조금씩 넓혀 나가는 월세방과 채워나가는 살림살이입니다. 마치 부부로서 새로운 삶을 막 시작한 신혼부부처럼 저희 부모님께서는 당신들의 삶을 매일 새롭게 일구어 나가고 계세요. 그 모든 일은 제 아내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